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인사도 하고 결재도 하고 그러겠죠.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용산구에서 159명이나 압살을 당하는 참사가 났는데도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 이따위 얘기를 해서 국민 속을 헤집어 놓고도 어떻게 자리를 지킬 생각을 하는지 그 멘탈에 경악할 뿐입니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부터 받아야지 업무부터 복귀합니까? 일은 또 어떻게 볼지 매우 궁금하군요. 걱정도 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탈당했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김남국 의원 건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예,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은 한 3주 만에 네. 오신 거죠. 네. 제가 KBS 라디오 진행하는 거 잘 들어봤는데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패널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바꾸기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다 백운기 앵커님이 롤모델이라서요.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적어놨다 외웠다. 저 대답하는 거 봐. 저러니 진행을 잘하죠. 와, 매끄럽습니다. 백운기 예. 앵커님 이렇게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계속 동의하며 배우고. 요새 이렇게 영혼 없는 멘트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진정성이 안 묻어요. 안 분하나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진정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몇 퍼센트입니까? 잘 안 보인다 60%. 아니 궁예도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죠.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일도 없어. 예, 아무튼 오랜만에 우리 장성철 소장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매일 2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선정이 되시면 우리 스픽스로 닉네임 또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스픽스 백운기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정어리 때 100만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들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로운 정어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아침에 아이고 벌써 3,200명이나 들어와 계시네. 아침에 보니까요 좀 그동안에 많이 못 보던 닉네임들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포항 덤프 기사라고 소개하시는 이재익님, 강종윤님, 복장군님, 황수만님, 크레블리님, 김효재님,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는데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백운기 정치본색에서 상식과 진실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 정치본색. 오늘 어떤 분이 기분 좋은 이야기 오늘은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한동안은 좀 얼굴 안 볼 줄 알았더니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보석 신청한 사유가 뭐였어요? 일단 보석 신청을 한 사유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공황장애. 것이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아니고 예.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고 여기는 공황장애고 그런 예, 겁니까? 공황장애를
호소했고 또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상당한 불안 장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명목상의 사유죠. 일단 구금이 되는 사람 중에 자기 장애 없다, 정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법원에서 풀어주는 데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1심 재판 각 심급별로 2개월 안에는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걸 2번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좀 많습니다. 일단 희생자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2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죠. 지금 6개월이 거의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딱 되는 순간 별건으로 구속하는 게 아닌 이상 법원은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못한 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인도 그걸 아는 거죠. 한 5개월, 지금 구금된 지 5개월이 됐으니까 한 달 전에 여러 조건을 달아서 풀어주는 겁니다. 보석에 대해서 이번에 박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약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제한이 붙었고요. 보증금을 어느 정도 납입을 하고 지금 풀어졌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측면은 있지만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는 게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황 장애가 있다면 바로 나와서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그렇죠. 해야지. 업무를 복귀해서 실제라면. 인사를 하면은 인사도 하고 결제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구청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 보석 허가는 법원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검찰의 의견 같은 거 안 물어봅니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좀 좋게 써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상 딱 6개월 안에는 또 뭐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풀어주면 안 된다,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요. 통상의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아마 이 건에서도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좀 들여다볼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기자들이 심경이 어떤지 좀 물어봤지요.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유족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신질환 우려 호소하셨는데 업무 복귀는 바로 하십니까? 기침이 바로 나오네요. 장성철 소장. 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회원들이 막 석방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차도에 들어눕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글쎄요 몸이 좋겠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정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럼 그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업무 복귀에서 용산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본인을 위해선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런 뻔뻔한 모습에 너무 창피하고 참 자괴감까지 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박희영 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충격을 받아서 불안장애고 불면,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로 신경과에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박희영 구청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저런 분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탈당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국민의힘 후보였잖아요. 저 박희영 구청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조직들 다 동원됐고 메시지 냈고 또한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자 현 국회의원이고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결자이지 차원에서 당연히 저분은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는 용산구청장이라는 공직에서 물러나서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 분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시라. 본인이 이미 용산 구민들은 저 사람은 용산구청장으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이 뭐 그 공직에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발 상황을 제대로 깨달으시라. 그게 바로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낯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탈당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탈당했으니까 국민의힘은 나몰라랍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의회라든지 아니면 권영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공천을 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무책임한 모습 보이지 말고요. 국민의 지탄이 대상인 공직자를 그 자리에 두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탈당했다고 국민의힘 책임이 없다고 그런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책임 못 물어야죠. 못 물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뭐 당원 당규에 입각한 책임은 질 수가 없고 법률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렵지만 정치적, 도의적, 도덕적 책임은 당연히 그 사람을 공천을 해서 당선시킨 정당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산구청장 그 공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 인성, 능력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임을 느끼느냐?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죠. 헬로윈 축제 이건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정욱 교수, 저 생각은 바뀌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저 목소리도 지금 듣고 싶지가 않은데요. 확 올라오죠. 예, 좀 화가 나는데요. 죄인의 심정, 참 심정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업무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뭐 공황장애가 온 게 아니라 업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업무 복귀를 못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공황장애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상식과 도덕이 사라지게 되면 삶이 참 공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희대의 일이 벌어졌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구청장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공식적인 제의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안 만나주시잖아요, 유가족들을. 저도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 앞에서 유가족들이 거리에 서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고 있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윤익은 경찰청장은 노조 집회 진압한다고 기동복 복장 입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아무리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박희영이라는 이 사람이 또 나와서 그래,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청장직을 수행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자의지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근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정말 이 정부는 홍길동 정부 같아요.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하지 못하고 우길기를 우길기라 부르지 못하며 축제를 축제라고 할 수 없는, 축제하고 현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상이라는 거는 책임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뜻을 우리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159명에 그냥 압사하는 현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일단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저분이 지금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 소환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그 행정 리더십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소환을 해서 파면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마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서 아마 좀 파면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생각은 있어요. 지금 저분만 그 보석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또 누구 담당자였던 예. 그분이 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용산구에 네네 예. 그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불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분들도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분의 정당 소속이 민주당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만둬라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출신이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야지, 옹호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는요, 민주당 구청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본인들 판단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런 분이 구청장으로서 계속 역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당으로서의 자격 얘기하셨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아십니까? 3주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김일태님이 네. 장성철 소장님에게 국민의힘 영국 교수 초청 간담회 물음표 물어봐 주세요. 곧 저기 기억나십니까? 다른 분들 모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장성철 소장하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왜 그 사람만 부르느냐? 왜 그 사람만 불러서 간담회를 하냐?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성철 소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럼요. 그거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르는데 기사에 그 사람만 쓴 걸까요? 그랬더니 장성철 소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사람만 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그래서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제가 깨갱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장성철 소장도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만 혼자 나왔더라고요. 그날은 그 사람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은 거죠. 네.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저는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겠다.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이렇게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받고 뭐 그러겠다라고 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장성철 소장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일본 편을 든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니, 장성철 소장이 오죽하면 그럴 리가 있겠냐고 얘기했는데 네.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었네요. 진짜 참. 참.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희영 구청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예를 들면 논평을 낼 건지 만약에 이 상황에도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안 않는다면 내죠. 제가 볼 땐 상식이 없는 정당이다. 상식이 없는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이 피곤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 이걸 이번에 좀 또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이디가 미쳐가는 세상 멈춰라 이걸 쓰시네요. 지 자식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도 마음의 책임만 느낄까요? 레몬님 책임도 느껴야 하네. 느낌 정보답다. 김무수님 째진 입으로 그 말할 자격이 있나? 복스멜님 공직자 자격시험을 만들어야 할 듯합니다. 그냥 화가 나는 아침입니다. EREW님 이 정부에서는 뻔뻔해야 살아갑니까? 자작나무님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봐야지요. 조성훈님 그냥 병원에 계셔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소남님 그러면 병원 가야지 출근은 왜 합니까? 아니 정말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 네. 이럴 때 보소 거가하면서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보석의 주된 사유로 치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신질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법원이 그게 정말 이라고 생각했다면 주거지와 뭐 병원,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았었으니까요. 근데 최소한 병원 진료와 관련된 조건이 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그냥 하는 언사라는 걸 알았던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보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워딩들입니다. 이게 대단히 고르고 고른 단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축제라는 건 지자체에 관련 규정에 따랐을 때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행사입니다. 이벤트예요.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과실치사상이란 건 기본적으로 의무가 부과돼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난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발언이 변호사, 법률 검토를 받아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가기 전에 당연히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을 테니까요.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로 있을까요? 아마 공무 수행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증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증거가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구속 상태로 뒀는데 풀려났으니까요. 이게 상식인가요? 이게 국민의힘 후보라서 선출된 거 맞잖아요. 어떻게 탈당했다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빨리 조치해야 후과를 치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뭐 김남국이 자진 탈당했으니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조치 취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도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국민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각 당이 해야지 왜 자꾸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런 비판으로부터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장성철 소장도 상식당 만들면 입당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정치 안 합니다. 네. 저는 백운기 앵커님 밑에서 이렇게 패널 하면서 그렇다고 안 봐줍니다. 네. 지난번에 그 영국 교수 발언. 이대경 씨 얘기는 오늘 안 하시나요? 이대경 이사장 얘기가 요즘에 핫하던데요. 어제 많이 했겠죠. 어제 했어요? 예. 여러 군데 출연하시잖아요. 네. 예.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전부 그것만 다루고 김남국 터지면 전부 그것만 다루는데 다른 얘기 하는데도 한 군데는 있어야죠. 하긴 용산구청장 관련된 얘기를 다른 언론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습니까? 눈치 보는 건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언론 환경이라고 하지요. 언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이 듣고 싶은 것, 그것 들려줘야 언론이죠. 그래서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그런 권리가 왜 주어집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해줘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5.18 하루 전날 5.18 전야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만 가지고 6건을 방송을 합니다. 톱부터 6곡지를.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부나 여당이나 관련 기관들은 10리터 마셔도 좋다, 나 10리터 마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론들이 저절로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뒤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뒤에서 어른거렸던 그 그림자가 지금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언론특보, 방통위원장, 내정 기사가 지금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지명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지요. 학폭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걸까? 아니, 방통위원장 면직을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냈는데
법원이 만약에 이걸 인용해버리면은 또 곤란하니까 그 처분 결과를 보고하려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인사청문회 준비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 종편이요. 이동관 특보가 MB정부 때 수석하면서 그때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 종편들 은혜 갚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뭐 내정 발표도 안 났는데 왜 그렇게 뭐 떠드냐. 일을 시킨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국민이 생각하니까 야당이 떠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도 저게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예. 지금 왜 이렇게 난린지 우선 저게 납득이 않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방송통신 업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처벌받고 했죠. 여기처럼 바로 지난 정부에 예. 한 위원장처럼 직접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고 또 이런 저게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 맞게 일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다만 현재까지 아직도 내정 발표가 된 것도 아닌데 예. 그분을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러냐 그러는데 두려워서 그래요. 그럼요. 예, 두려워요. 저분이 들어오시면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될까 저는 두려워요. 아니 뭐 보나 안 보나 뭐 뻔한 거죠.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논란이 됐던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전 그리고요. 왜 얘는 내정 안 되는데 뭐라 그러냐고. 자기들이 지금 군불 집히고 간 봐놓고 우리 보고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언론을 장악하기 때문에 저희 권력을 감시할 수가 없어.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의 월권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어려워져. 이런 걱정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내정을 안 하냐 봤더니 국민 무서워서 내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작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전이 뭐냐? 지금 나오고 있는 학폭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역으로 공세를 통해서 이걸 무마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막 지금 뭐 찌라시가 이거 막 돌아요. 내부에서 제가 볼 때 찌라시가 내부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했다.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나 그다음에 전교조 교사 얘기를 갖고 나오면서 또 예를 들면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폭력을 너무 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인가 계속 보수 패널들이 이 내용 가지고 다 예를 들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 같은 게 잘못된 거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학폭이? 과장된 거다. 과장됐고 가해자랑 피해자가 다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된 문제다. 거기다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또 전교조 교사 어떤 분을 갖다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끌고 들어오면서 제가 작전을 하는 거죠. 이제 물을 타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것들을 확대 과장하는 것처럼 물타기 한 다음에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안 되는 거죠. 학폭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순신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느꼈잖아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학폭을 했던 자식을 둔 사람 갖다 방통위원장에다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에서 그거 이런 얘기 없었어. 절대 임명할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에 아직 내정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부터 계속 국민하고 싸우려고만 해요. 국민이 싫어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충분히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당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잘못된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저는 아마 내정을 강행할 것 같은데 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 절대 내정 안 할 거다. 학폭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최근의 사태를 보게 되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뭐 막아야죠, 국민들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정 발표가 안 났는데도 왜 난리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수 패널들 이야기하는 것들 들으면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겁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지율 굉장히 낮죠. 이 학폭 이슈는요. 보수층이 떠나갈 이슈인 겁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가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보수 지지자들, 당원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다라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집권 1년 차에 30% 지지율마저 놓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오히려 정순신 전 검사는 순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학폭은 열었으니까요. 그 절차 안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했다, 법꾸라지처럼 법을 활용했다라는 거지 절차 자체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정순신 전 검사는요. 이동관 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련 교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학교에 찾아왔다는 거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피해 진술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야, 너네 둘이 싸워봐. 애들이 왜 싸웁니까? 그런 지시를 받고. 싸우지 않아? 일로 와. 라고 가격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내용 장경태 최고위원이 네.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 예. 장윤미 변호사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 말을 듣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조금 네, 괜히 또 뭐 법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걸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나를 고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넘겨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다. 좋습니다. 피해당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땡땡은 작년 3, 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 과목 시간에 복싱 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 땡땡은 친구와 저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이 땡땡은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땡땡과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땡땡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 땡땡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라며 이유 없이 때렸다. 이 땡땡은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이 땡땡은 손톱을 내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친구가 이 땡땡을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이나 부딪히게 했다. 공포와 압박에 떨고 시달렸을 학생과 교사를 대신하여 제 모두 발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발하시고 학폭 은폐를 위해 노력한 이동관 전 대변인의 활약을 기자님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네. 계속하시죠. 그렇다면 그 당시 규정에 따를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야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하나고등학교죠. 교사가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실정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추가 보도를 보면 이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통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공직에 가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교육개혁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정순신 사태로 여러 개선안을 낸 상황입니다. 그거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 이번 정부에 있습니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무마하고 나가고 고위직에는 이런 인사를 안 치고 그리고 사실 왜곡된 언론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문건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홍보수석을 있을 때. 왜 수신인의 홍보수석이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언론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건 분별하는 문서였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관을 갖고 최근에는 그 직에서 나온 다음에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했죠. 기능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언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에 가는 게 2개월 남은 위원장을 면직시키면서 그것도 무리하게 하는 게 이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은영 소장. 네.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나온 게 한참 전이에요. 네, 그렇죠. 정부 네. 초부부터 그랬어요. 누가 될까 뭐 그랬는데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안 비켜주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정순신 학폭 때문에 물러나면서
아, 이동관도 학폭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런 사례를 들어봤는데 뭐 자식 문제를 애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청문회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뭐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실 대통령실이 문제예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어저께 그 연합뉴스하고 그다음에 매트릭스가 이제 정기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로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을 잡은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선 100%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36.3%, 부정평가가 58.5%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3대 6 구조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학폭 문제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좀 높게 나타나는 데가 주부층이거든요. 근데 그 주부층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가 이런 학폭 이슈고 지금 좀 전에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과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종합대책을 지금 이번 달 말에 내겠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학폭위가 안 열리는 거와 관련해서 이 교감 선생님들이 그걸 주도를 많이 하는데 이걸 지금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이걸 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이 주도하다 보니까 학부모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주요한 무슨 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입김을 세게 넣으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좀 막자라는 게 지금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딱 거기에 부합하는 사례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 정부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이런 사안을 이렇게 방치하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 간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총선 때도 위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이 학폭 관련해서 댓글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댓글에 다 달려 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지나 땡땡이는 아빠 찬스로 지금도 잘 살고 있구나. 딱 지금 이 아드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피해받은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짜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예. 소나무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만약에 임명하면 피해자와 가족들 2차, 3차 가해를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주셨어요. 해오름빛님도 궁금하신가 봐요. 그 아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나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어디 뭐 명문대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명문대 갔다고는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럼 그때 피해받았던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 진학을 했는지 그 부모들은 얼마나 진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르 김님이 사회자가 법 걱정해주는 방송을 듣는 세상이라니.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이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표창장은 감옥 가고 학폭은 명문대 갑니다. 이것이 상식과 공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런 논란이 있고 또 그동안 MB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미 이제 정권 차원에서 방송 장악하겠다, 선수 좀 칼잡이 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예. 안 보입니다. 좀 그 검증 과정에서 못 볼 거라고 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가 칼잡이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한 겁니까? 뭐 선수를 보내는 거죠. 선수입니까? 네. 저는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능력이 뭐 있는 분이겠죠. 예.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인 언론 그 뭐 장악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논란이 됐던 분인데 예.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장성철 소장, 이제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기도를 계속해서 언론 장악 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전제가 있죠.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환경 정상화. 그런데 방송 장악이라고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언론사, 공영방송사의 사장이나 간부진을 바꿔야 한다.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통위원장을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방송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동관 수석이 MB 정권 때 그런 일을 했으니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동관 수석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하면은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착각이 아니냐. 그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국정 운영을 잘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해 줄 텐데. 그리고 솔직히 실수나 국정 운영을 실수하지 않고 국정 운영 제대로 하면 우리 스픽스 같은 약간 좀 편향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아니면 그런 의견이 있는 이런 방송에서도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정부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동관 수석은 저는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할 것 같은데 만약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서 임명하지 않으면은 저는 다음번 총선 때까지 윤석열 정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화의 저는 바로미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수 패널이 스픽스가 좀 좌편향됐다라고 보는 거는 보수 패널의 시각이니까 네. 뭐 그렇게 아니, 그런 의견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있다라는 걸 전달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장난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랬던가 국민의힘의 어떤 분이 지금 언론 환경을 기울어준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하게 기울어준 운동장으로 보십니까? 그건 다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MBC, KBS를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예. 종편에서는 이미 뭐 정리가 돼서 출연 못 하는데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종편에서는 뭐 그냥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성향의 분들이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고 패널도 보수 쪽 인사 한 3명, 2명, 진보 쪽 인사 1분 이렇게 좀 편향돼 있는 것 같고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약간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패널 구성원도 보면은 약간 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이 K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장성철 소장이 진보입니까? 저는 아닌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 참칭이라고. 참칭인데 왜 고르다 그러다 진짜 보수 쪽의 인사를 진행을 시켜야지 왜 참칭 패널을 왜 시키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보수 패널을 보수 참칭이라고 그래서 규정을 하고 출연하지 못하게 공문을 띄우고 네. 그리고 알아서 김남국만 6곡지 이렇게 5곡지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주는 운동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종편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아니 환경은 에코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따로 봅니까? 이거 변증법적으로 봐야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언론사들이 지상파, 종편, 유튜브를 언론으로 지금 쳐줍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언론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만 놓고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KBS, MBC예요. 공영방송. 자기들 하자는 대로 다 그냥 하고 바이든으로 안 들렸다고 하고 우길기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원래 있던 KBS, MBC 사장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KBS, MBC 사장으로 앉혀놓고 거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비판해왔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왜 지금 와서 자기네들 정권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가끔 느끼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은 약간 정체성에 지금 혼란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정체성이요? 제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끔 이거 내가 보수인가? 그리고 지금 보수는 어떻게 해야 보수인가? 보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정부는 보수인가?
내가 보수인가, 이 정당이 보수인가, 막 이런 데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헷갈리진 않아요. 저는 일정한 잣대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영을 떠나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좀 보수 쪽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적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쪽 사람이 잘못된 정의를 저질렀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똑같은 잘못된 일을 저질러요. 그것도 제가 왜 옹호를 해요? 저는 당적이 있는 당직자도 아닌데. 그냥 저는 보수 쪽 입장을 계속 갖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평론가로서 할 일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중도 같은데. 중도. 네. 예. 아 근데 저는 보수 호소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 측에서는 과장됐다, 합의를 봤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진학하는데 거기에 쓰지 않는다, 학폭위도 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청문회 만약 지명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위의 진정서를 아마 계속 읽어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런 일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 지금 어디로 봐서 이 언론 환경이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언론만 탓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가짜 뉴스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저께 나온 매트릭스 조사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핵심적인 이 정부가 아니고 이 대통령실이 핵심적으로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꾸 이렇게 신용을 내다 보니까 이 본령을 모르니까 신용을 내는데 그게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언론인 중에서 왜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다 한물 간 사람이잖아요, 이분. 언론 환경이 이 MB 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오히려 유튜브를 잘하는 분을 해서 했다면은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막 비판하고 이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실력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니냐, 무능력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국정 운영 잘하면 저절로 국민들이 지지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 안 하는 이유가 방송 환경이 우리한테 불리해서 그래. 장성철 같은 사람이 보수 쪽 패널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방송사에서 부르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야. 방송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방송사 때려잡아야 돼. 그러려면 방통위원장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하게 잘못된 착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인혁 교수, 그렇게 하면 방송에 장악이 됩니까? 안 되죠. 전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기울어져 있는 국민 여론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국민들의 60% 정도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반영하는 방송사, 언론사라고 얘기한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5대5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계적인 예를 들면 어떤 중립성을 요구하는 건 방송이나 언론 보고 국민의 요청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요구하면 그 방향대로 언론사와 방송사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아주 잘못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내년 총선에 완전히 사활적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 장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조 때려잡으면서 중도층 분열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잔뜩 있는 거죠. 보조금 문제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다 깨부시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검찰은 캐비넷 꺼내가지고 뭐 민주당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는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수진도 그랬고 지금 이동관 아직 뭐 내정 안 됐습니다만 이동관도 그렇고 전 더 놀란 건 김관진 대통령 기수석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이분 법원에서 반헌법적 행위로 2년 4개월 선고받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안보를 책임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고방식을 이렇게 기울어진 사고방식을 올릴 수도 없고 머리를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의 언론 환경은 매우 기울어져 있다.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MBC에 고소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검열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의제 설정 같은 경우도 국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민의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수철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가 볼 때는 네.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론이. MBC를 저도 MB 뭐- 방송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장윤배 변호사 지난번에 정순신 학폭으로 물러났을 때 인사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았으면 했겠냐. 네, 맞아요. 이번에 지금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이미.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쏙 빠져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었던 이런 검증의 기능을 본인이 갖고 왔으면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세평과 관련해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순신 씨 사태 때도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한동훈 장관 제대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이 정부는 너무 오만하고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제일 눈에 띄는 게 본인들한테 비판의 날을 세우는 언론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다, 거짓이다. 우리는 잘하는데 사실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는 행태라는 것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좀 저열합니다. KBS 기자가 오보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오보는 맞습니다. 왜? 옆에 태극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기자에 대해서 언론진흥재단이 취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원래 예정돼 있던 미국 연수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철회했어요. 거기에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사의 오보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있나요? 기자를, 언론을, 방송을, 신문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았던 정부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인식이 최소한 있다면,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주워 삼켜야 될 텐데 저는 철회할 의지나 용기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정순신 씨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학폭은 있었지만 이동관석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무마시킨 흔적이 없다. 그것이 좀 정순신 씨 사건이랑 좀 다르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이동관석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은 다시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관석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만히 합의했는데 피해자는 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요? 또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그냥 일단은 청문회라든지 언론의 검증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나 피해자 학부모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리하게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흔적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 이사장하고 이동관 지금 저기 언론특보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하나고 이사장이 인정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다고 어떤 통화 내용에 대해 내용을 다 밝히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통화를 했을까? 근데 그 하나고 이사장 얘기도 그 내용들을 수긍하는 듯한 예를 들면 표현의 어떤 방송에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전 또 부인도 이제 거기 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를 수가 없을 것이고 아버지가 공직자라고 얘기한다면 아들이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히 학교에서 정해진 어떤 법에 맞게 교칙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이제 학폭 문제를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들도 어느 정도 좀 잣대를 좀 엄격하게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자녀 학폭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서 이 학폭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명분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도 스스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무슨 상임위원장 다시 앉힌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최고위원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내버려 둔다든지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의 그 죄질은 정순신이 더 나쁘지만 아들의 죄질은 이동관 이 수석 아들이 더 나쁘거든요. 그리고 전학을 갔어요 아들이. 근데 학폭위가 없었다는 게 진짜 이상한 거죠. KH김님이요. 이동관으로 인한 논란보다 임명 후에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가요? 글쎄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정보가 좀 있으시니까 지금 왜
내정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내정 발표를 하면은 청문회를 2번 해야 될 거예요. 왜요? 임기가 8월 면직이기 달까지니까 때문에. 한번 나머지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원장을 해야 되는 청문회를 한번 하고 이제 9월 이후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또 지명을 해야 됩니까? 또 해야죠. 임기가 임기가 3년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하면은 잔여 임기를 하게 되는 임기죠. 겁니까? 네. 그러니까 2번 인사청문회 하기 싫다. 논란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걸 왜 면직을 시켰을까요? 근데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면직을 그러니까 시켰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저렇게 면직 처리하고 압박을 하는 거는 전 이거 같아요. 2019년도 3월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있으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은 다 잘못됐다.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미지를 좀 씌워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2번 할까봐.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자회견 한다 하는데 왜 안 하는데요? 안 한대요? 6월 중순쯤 한다. 아니 원래 뭐 지난주 뭐 얘기도 나왔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 이번 주인데 지금 오늘이 목요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이러겠죠. 우리가 언제 공식적으로 한다고 했냐.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참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야죠. 있잖아요. 다시 또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왜 하겠습니까? 기자회견 해봤자 욕만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지지율 오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걸까요? 외국 나갔다가 다시 순방. 하시려나요? 궁금한 거 참 많아요. 이은영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조금 올랐대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 미국 방문한 그 여파가 조금 이제 그 제가 그 60대 이상 저 자담회를 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미국과 어쨌든 더 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올랐던 것 같고 그 정도의 외교 랠리 속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체한다?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60%는 돼야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되려면 한 60%는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초기에 지금 악재들이 있어서 한 55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동력이 살아있거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지지율 이상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그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이 지금 교육 학폭 문제가 이제 거의 이제 고착화가 됐어요. 3대 6구조로 고착화가 됐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4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보수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보면은 다 거기가 수치랑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보수가 다 윤석열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나경원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탄력받고 못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총선을 치르려면 내부가 분열이 되면 치를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게 내부가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꾸 방송 탓하지 말고 이미 좀 분열되어 있고 본인들이 발로 뻥 차버렸던 보수 쪽 사람들을 먼저 품에 안으시라. 아니, 근데 그렇게 그게 말씀드려요. 보수층이 분열된 이유가 그 사람을 품고 안 품고의 문제가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 학폭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분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면 PK 지역하고 오늘도 어저께인가 제주 지역 조사가 있었어요. 방출 반대가 거의 뭐 80%가 넘어요. 이거는 그 PK가 아무래도 그 보수의 텃밭인 지역인데 거기서도 막 80% 넘게 나오니까 이건 그런 이슈 때문에 분열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갤럽 조사 보게 되면요. 얼마나 예를 들면 부정층이 견고하냐면 갤럽 올해 조사입니다. 올해 조사 전체를 보면 15에서 30%, 38% 차이. 그러니까 부정층이 제일 적을 때가 15%, 제일 많을 때가 38%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부정이요. 63에서 73인데요. 최대로 차이가 날 때가 뭐냐면 긍정층보다 50%가 더 많아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구조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쭉 보지 않으면 변동하지 않을지라는 상황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우 견고한 상황이다. 이 견고한 상황을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노조 이런 파괴를 통해서 중도층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 조사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잘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부조층 같은 경우. 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 왜 그러는가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중소기업 모임을 하는데 거기 대상으로 어떠냐 해서 77% 나온 걸 보고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지지율이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층이 경고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민주당은 자아 비판해야 돼요. 이렇게 국민들이 부정평가 놓고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데 왜 우리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민주당 지지율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국민의힘이랑 비슷하거나 국민의힘보다 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평가 높은데 그럼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만 25까지 가야 되는데 안 근데 가고 원래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요 야당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역대 정부에서요 집권 초에 이렇게 부정평가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속된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평가 문제 얘기할 게 기준이 아니고요. 달라요. 부정층을 고민하셔야 돼요. 장윤미 변호사가 아마 지금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 분 말씀하시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쪽도 문제가 있고 저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오늘 까꿍이님 댓글 선정을 했습니다. 정상이 좌편향이면 나는 기꺼이 좌편향하련다. 네, 까꿍이님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과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요. 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위한 해저 터널이 사실상 완공됐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예. 방류하겠죠? 예, 지금 방류 바로 전 단계 선행 조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공사는 끝났고 그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늦어도 7월이면 예. 방류가 다음 달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저 터널로 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1km 먼 바다, 예. 1km 바깥의 바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있으면 그로부터 1km 바깥에 그 바다에다가 이제 방류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버리는 거하고 1km 멀리 보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이렇게 육지와 저기 인접한 근해의 경우에는 물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해류에 빨리 떠내려가라고. 예, 그래서 1km 바깥까지 하는데 아마 그 주변 해류 분석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km라는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희석되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방류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오염수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정도가 됐으니 이제 방류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또 한 보도를 보면 이번에 일본 근해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예. 거기에 세슘이 기준에 180배? 160배라고도 나왔고 예. 180배라고도 나왔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최근에 일본 정부가 완화한 기준이에요.
원래 있던 기준도 아니에요. 원래는 더 예. 엄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준에도 160배 또는 180배라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불길한 신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수순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7월 방류 전에 마지막 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 IAEA의 어떤 그 이것에 대한 종합 보고서, 지금까지 5차 보고서까지 발간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나와야 방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국내에서 논란도 온통 그거지만 IAEA 못 믿냐? IAEA가 뭐 그러면 과학적 검증을 하는데 틀렸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윽박지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대다수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 IAEA가 발간한 4차 보고서하고 5차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이 검증은 IAEA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IAEA는 기술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방류가 됐는데 뜻밖의 오염치가 높아졌어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틀려. 그 실제 오염이 문제가 됐을 때 IAEA가 책임지냐? 책임 안 진다. 우리는 지원기관이고 일본이 셀프 레귤레이션, 예.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손 털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잘 보면은 IAEA를 못 믿냐? 그러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가 그쪽에만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도 쳐다보고 그래요. 있는데. 아니 IAEA에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저기 검증기관이 아니라는데. 어?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하고 지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일본 정부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저기 신뢰할 수 있느냐? 자국민한테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 반대가 70%예요. 국민 여론의 70%.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난번에 우리 시찰단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검증은 못했고 예. 검증한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 맡고 있는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나오는 게 IAEA가 과학적 검증했다. 아 그랬습니까? 또 그때 아니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외국 정체불명의 전문가 가끔 부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과학적 근거라고 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불필요하게 오염됐다 아니다. 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자꾸 과학을 들이대는데 이게 사이비 과학 아니면 뭡니까? 바로 이런 걸 갖다가 과학을 빙자한 어떤 이데올로기,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당이면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안심해라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아니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기 대만 반대예요 공식 입장. 대만이 지금 그 안보 위협에서 미국, 일본하고 안 친한 나라입니까? 동맹국 아닙니까? 대만 반대예요. 중국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그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거의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반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이 별 문제 없다 그래 버리면 이거 혼자서 다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서 하기라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거시기님이 오염수를 한번 방류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 방류하면은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말입니다. 이 표층수하고 심층수가 다릅니다. 예컨대 동해에도 4개의 해류가 흘러요. 난류 2개, 한류 2개. 이게 이제 동해에서 엉키는데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먼 바다에 내보낸다는 거는 빨리 심층수 쪽으로 가라앉히겠다는 얘기고 그 심층수가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되겠지. 이거 괜히 우리가 괴담에 휘둘릴 일이 없겠다. 안전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축적된 농도가 짙은 심층수가 서서히 흘러올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 거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오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세계 이성이자 집단지성이고 과학의 정신을 지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절차는 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근데 한국이 왜 혼자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의혹만 제기해도 고발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천일염 값이 막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걱정들 되시겠어요? 예, 사재기가 시작될 조짐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 건어물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사재기 조짐이 일부 보이고 소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이런 거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민들이나 횟집 사장님들 생계도 생각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설명에서 비롯된 거예요. 과학을 빙자한 어떤 정책의 폭주, 이런 것들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 어떻게 그분들 탓을 합니까, 그래? 국민을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은코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올 가을 북태평양 꽁치 조업 선단부터 문제될 것입니다. 어장이 북태평양에서 일본 후쿠시마 연안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해류와 관계없이 어족은 그 해류를 거슬러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올라오는 꽁치가 이제 북태평양으로 올라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난류성 어족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동해 오징어가 있습니다. 수온 19도에서 안정적인 온도가 형성이 되면 그리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몇 년째 대풍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오징어 잡으려고 남북한 어선들이 몰려가다가 북송 어민 사태도 터지고 목선에 뚫리고 초계기 사건도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2, 3년 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 난류성 어종이 북상하는 어떤 그 추세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 그 난류성 어족이 어디를 경유하느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오징어 잡이 같은 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잡기는 잡겠으나 소비가 안 되는 현상. 이래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명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오염수 방류는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뼈아픈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망스럽게 우리가 건성건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살펴보지요. 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 우크라이나가 좀 힘을 갖춘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반격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이미 본인 입으로 공표를 했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영토를 수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서 다소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간 넘어갔어요. 우선 러시아군의 3가지 이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비교 우위의 3가지 군사적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첫째는 병력의 압도적 우세, 두 번째는 제공권 장악, 세 번째는 물류와 군수 지원의 유리함. 요 3가지가 작년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유리한 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상쇄돼 버렸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나토에서 훈련한 군인들이 전선에 배치됐다. 거기에서는 이제 첨단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연마한 이런 어떤 군인들이 속속 보강되기 시작했고, 나토 표준의 현대식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 지금 보급이 돼 있고, 한국도 포탄 50만 발 줬고, 이렇게 해서 전력의 열쇠가 지금 상당히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마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서방 언론에서 묘사하는 이미지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다소 수세적으로 몰릴 수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략적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벨라루스 쪽에 이미 핵무기 저장고를 새로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핵무기가 이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상군이 10,000명 이상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폴란드가 맘 놓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 미군의 무기 창고가 폴란드에 있는데 거길 위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푸틴은 다른 어떤 그 전략적인 수를 써서라도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어를 쓰는 주민들은 자기네 그 영토로 분리된 공화국으로 일단은 하늘이 두 쪽라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건드림으로써 러시아를 이제 체력이 소진된 어떤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서 어떤 궁금증과 걱정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양쪽의 전력을 비교하고 이만하면 싸워볼 만하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해질수록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 러시아의 핵카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CIA 국장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틴의 그 저위력 전술 핵무기가 지금 2,000기 가량이 재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10배예요. 미국은 200여 기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죠? 미국의 핵은 제일 많은데 무기가. 핵은 이제 전략 핵 위주로 됐고 전술 핵을 미국에서는 이제 금기시하는 이유가 이건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다. 전략 핵과 전술 핵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기준선은 기본탄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탄과 플루토늄탄 두 발이 떨어졌는데 그 폭발력을 15킬로톤, 즉 다이나마이트 15,000톤입니다. 요걸 기준 값으로 해서 그거보다 위력이 약한 것은 전술핵, 그거보다 위력이 큰 것은 전략핵. 이렇게 그 폭발력으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이 전술핵은 주로 상대방의 대도시와 산업시설을 초토화한다기보다는 군사 표적을 제압하는 데 쓰이는 저위력 핵무기이고 위력을 더 줄이면 0.3킬로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보다 조금 센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 걸 저위력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런 핵무기를 갖는 걸 엄청 금기시해요. 근데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갖고 있어요. 저위력이라고 해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네, 45년도죠. 그러면은 그때보다 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봤을 때 아무리 저위력이라고 해도 그거보다는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센 거는 센 거대로 발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폭발력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핵카드를 갖고 싶은 거죠. 전략핵, 전술핵 다 가지고. 그래서 그 나토에 배치한 게 그 B-61 중력 핵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이알로 폭발력을 조정해요. 0.3부터 15킬로톤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전술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전술핵이지 그 위력도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한 번 원폭에 10만 명씩 사망했는데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걸 더 위력을 줄이면은 이런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 표적을 향해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구소련부터 시작해 러시아는 전술핵에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 전혀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2,000개 탄두를 지금 있는데 이건 옮기기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벨라루스에 갖다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폴란드는 바로 눈앞에 핵미사일이 나를 겨누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싸우지만 자꾸 더 커지면 이제 나토 국가를 직접 위협하겠다는 우크라이나를 패싱해버리고 이런 전략 카드를 쥐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럴 역량이 안 돼서 푸틴이 못하고 있을 뿐이지 능력만 된다면 그렇게 확전의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종대 레이더에 이렇게 딱 그
감지를 해봤을 때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것보다는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해서 예. 제가 그 한 가지 소개해드릴 사건은 작년 11월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폴란드의 작은 소도시에 정체불명의 미사일 2발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조사도 안 해보고 바이든이 이건 우크라이나가 오발한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우린 절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떨어진 게 작년 11월 15일인데 그날 그 러시아의 그 개그맨 2명이 성대모사를 마크롱 대통령을 사칭한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마크롱인 줄 알고 이거 우크라이나가 쏜 거 아니야. 바이든이 그랬어. 저 러시아가 쏜 거 아니야. 우린 절대 러시아하고 전쟁 못해.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15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튿날 개그맨들이 러시아 유튜브, 루튜브에다가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정말 속보이는 건데 러시아가 쐈어도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CSIS가 5월에 우크라이나 워게임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제1 푸틴의 전략 옵션으로 택한 게 푸틴이 벨라루스 쪽에서 정체불명의 순항미사일 2발 정도를 발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전략 옵션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왜 발사하냐? 거기에 미국 무기 창고가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그런데 제가 11월에 보니까 그 CSIS 보고서 그대로 돼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기 흑해 가스관 폭발한 거 있죠 바다에서. 예. 다 러시아가 했다 그랬죠. 지금 러시아가 했다는 증거 나온 적 있습니까? 지금은 러시아 했다는 말 자체도 사라졌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이 전쟁에 내막이 있어요. 내막이 있고 예.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는 사보타지와 언론 심리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대반격에 대한 전황은 일단 대반격은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모든 전선에서 일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극비 사항이 되는 거죠. 젤렌스키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반격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푸틴은 그걸 대비해서 이미 어떤 확전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 전술핵입니다. 이것까지 일단 전략 카드를 다 정렬을 시켜놓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전에 대해 준비하는 거고 당분간 양상은 체력전, 소모전 양상으로 갈 거다.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번에 댐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1년 농사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3억 5천만 명의 지금 기아에 중동 아프리카의 저 주민들이 식량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댐이 폭파되고 원전 주변에서 교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전쟁의 치명성, 위험성이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걱정. 그러니까 왜 종전 얘기가 안 나오냐고. 왜 종전 얘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가느냐고 이게. 지금 그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전쟁에 내막이 있다.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막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이 사실은 저 서방 국가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데 푸틴은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고 예. 아직 루블화가 안정돼 있고 물가도 오르던 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전으로 가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확전의 위협을 강요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 완전히 파괴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서방이 손을 떼게 만드는 그날까지 우린 간다. 이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여차하면은 나토 국가를 직접 위협한다. 그게 제가 보기엔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3개국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 직접적으로 1차적인 공격 대상은 폴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해 쪽이나 발트해 쪽 또는 폴란드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요? 지난번에 50만 명 시민들이 바르샤바 광장 나와가지고 민주화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극우 정권 타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폴란드의 분열상이 왜 나타난 거냐면 러시아 때문이에요. 친러시아 세력을 잡아내겠다고 극우 정권이 사법 통제에 들어가니까
야당에서는 우리가 왜 러시아 편이냐? 이거 색깔론, 음모론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50만 명은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 이후로 최대 인파입니다. 지금 정정이 불안해요.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공작을 할 수 있고 또 위협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어떤 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은 한 명이 완전히 그 체력이 바닥나서 링 위에 들어 누울 때까지 싸우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고 101살 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종전하자고 얘기했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종전을 말한 불순 세력이 돼요.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근데 모든 전쟁은 인류가 1년 이상 끈 전쟁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 전쟁 같이 특이한 게 3년 같지. 1년 이상 가는 전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1년 6개월째입니다. 1년 벌써 하고도 뭐 4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점점 더 소모전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대국 정치가 빚어낸 끊임없는 비극이다 이게.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버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올해 하반기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은 분명히 대만 해협으로 불똥이 튑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만 해협 방어할 거냐, 우크라이나 방어할 거냐. 그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신저 같은 그 대전략가는 빨리 우크라이나 종전 안 하면 앞으로 대만 해협 방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 나라가 더군다나 지금 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형국인데. 각자 도생에다가 지금의 공급망 재편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 인류의 자살에 가까운 파국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의사가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위험한 수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은 세계 경제 타격이. 그래서 이런 강대국 정치에 세계가 필요하니까 블록화되는 겁니다. 남미 따로, 중동 따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고 오늘 마치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댐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가 터뜨린 겁니까? 아니 지금 양쪽의 주장은 서로 상대방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서방 언론을 주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에 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우크라이나거든요. 이게 지금 마을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요. 농토가 잠겼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초토화하겠다. 이게 러시아의 목표라면은 이거는 전쟁 목적에 맞죠. 왜냐하면 인간 생활의 그 기본 안전망을 파괴하는 근데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작년 11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민간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간이 표적이 돼서 댐, 병원 이런 데가 지금 폭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침략해서 그 땅을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 한국 전쟁도 나중에는 전쟁의 목적이 모호해지자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사망자 390만 명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85%입니다. 이건 너무나 그 극악무도한 전쟁이었죠. 사륙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파괴가 목적이라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쟁 발언 함부로 하는 그런 정부가 있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더 걱정입니다. 예, 오늘 깨어있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깊이 살펴봤습니다. 김동규님 댓글 선정했습니다. 일본아 오염수 투기 말아라. 하늘이 벌할 것이다. 일본아 반감기 지날 때까지 보관하다가 공업용수로 써라. 이후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된다. 반감기 지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새로운 시설로 최대한 정화한 후에 한국도 기술 있다. 투기해라.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다른 나라도 이해할까 아이가. 김동규님을 뭐 좀 특별 대사로 보내면 좋겠는데요.
저 말이 맞는 게 이번에 무단 방류를 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중국에서도 오염수 방류할 거고 러시아도 방류할 겁니다. 그때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도미노 현상 됩니다, 이거. 김동균님 감사합니다.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